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11번째. 두 모녀는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집까지 걸어갔다. 리타가 앞질러 걷고 2미터 뒤로 엘라나가 따라갔다. 채찍을 휘두르듯 서로에게 모진 말을 퍼부을 때처럼, 싸울 때처럼. 하지만 그날 그들은 집으로 가는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지도 말 한마디 나누지도 않았다. 리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지만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엄마한테 따라잡힐 만큼 느리지는 않았다. 리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엘라나는 저녁을 지으러 주방에 갔다. 그녀는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기다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핸드백에서 안내 책자를 꺼내더니 딸을 불렀다. 얘야, 이것 좀 같이 보자꾸나. 하지만 리타는 목욕 중이어서 엄마가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엘라나는 혼자서 읽기 시작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파킨스 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물론 증상 같은 것은 굳이 읽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만 골라 읽었다. 안면 근육의 움직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고기 얼굴이나 가면 얼굴 같은 증상. 그녀는 수증기로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한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 물고기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눈치를 채기는커녕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물고기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낼 때처럼 얼굴을 오므렸다가 다시 벌렸다. 다시 자신의 얼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물고기가 아가미를 벌렁벌렁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입을 오므렸다 벌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정말 물고기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카시지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증상.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하이포키네시아, 이 증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쉽게 풀어 설명하면 그냥 운동 저하증이었다. 또 변비도 있었다. 베네가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장이 게을러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다. 그가 권유한 대로 채소와 설탕에 절인 과일을 먹어봤지만 변비는 사라지지 않았다. 엘라나는 나머지 증상을 모두 건너뛰고 원인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흑질을 손상시키는 것이 독소인지 유리기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대략 15% 정도 되는 유전적 원인의 비율 또한 무시했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가족 중에 파킨스병을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관심을 끄는 몇 가지 사실을 다룬 안내 책자로 넘어갔다. 가령 파킨스 병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같은 대목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파킨스 병은 1817년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처음으로 기술한 질병으로 당시에는 떨림 마비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에 관해 생각했다. 질병을 기술하는 거,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병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거. 하지만 이러한 진술 내용에는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마비된 몸이 떨린다고 표현하는 거,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내 몸속에 있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설명한다.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파킨스 박사보다 병에 대해 더 잘 기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병 이름도 엘라나의 질환이라고 했을 거고, 아니면 파킨슨처럼 딴 말 필요 없이 그냥 엘레나라고 했든지.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리타를 불렀다. 그건 환자 본인과 보호자를 위한 안내 책자였다. 하지만 집에 하나뿐인 욕실에서는 계속 물소리가 들렸다. 리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서 읽기 시작했다. 안내 책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 겪을 수 있는 불안감, 우울증, 고통을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경우 리타가 여기에 해당된다. 책은 간병인에게 이완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 이완 운동이란 운동의 긴장을 발을 통해 밖으로 흘러보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운동을 말한다. 평온하게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15분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도 되고 평온하게 그녀는 젠장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면을 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손으로 비닐 봉지를 뜯기도 버거워 결국 칼로 찍어서 면을 꺼냈다. 그러다 면 몇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나머지 면을 냄비에 집어넣고 식탁으로 돌아가 마지막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 거기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성취를 의미하는 활동, 즐거움을 주는 활동. 책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자기만의 목록을 만들어 하루 2가지 활동을 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머릿속으로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책자에 나온 예시 목록을 읽었다. 친구와 운동하기, 쇼핑하기, 해변에 가기, 연극에 참여하기, 합창단에 노래하기. 그녀는 예시 목록에 나온 활동을 모두 배제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와 리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활동이었다. 주변에 해변도 없을 뿐더러 평생 운동을 해본 적도 없었다. 더구나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무대에 올라가 연기를 하거나 노래하는 것 역시 극도로 싫었다. 그녀는 성취를 의미하는 활동으로 넘어갔다. 전구 갈아 끼우기, 시쓰기, 눈사람 만들기, 십자 말풀이. 그녀는 머릿속 목록에 십자 말풀이를 적어두었다. 그러자 이 안내 책자를 인쇄한 곳이 어디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녀는 평생 눈을 만져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눈에서도 냄새가 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비에서는 냄새가 나잖아. 눈사람 만들기. 욕실에서는 계속 물소리가 들렸다. 그때 엘라나는 리타의 방문이 열리고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면이 잘 삶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면이 이미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불을 최대한 줄이고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색깔과 모양새만으로 면이 충분히 삶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기를 빼기 위해 싱크대에 물을 따르는 순간 뜨거운 물 몇 방울이 그녀의 발등에 튀어 약간 데이고 말았다. 그녀는 머릿속 성취활동 목록에 물방울 튀기지 않고 면에서 물기를 빼기를 적었다. 그녀는 버터 조각으로 접시를 채우고 면을 넣었다. 그러고는 면이 식지 않도록 마른 보자기로 덮었다. 그녀는 남은 목록을 마저 읽기 위해 식탁으로 돌아왔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 들판을 산책하기. 하지만 그녀 집 주변에는 들판도 해변도 눈도 없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기. 그녀는 이것을 목록에 추가했다. 유머집 읽기,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기. 그녀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안아주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품에 안겼던 것이 언제였는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기억할 수 없다. 바로 그때 리타가 문간에 나타나더니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가스불 아직 켜두었잖아. 이러다 집이 홀랑 다 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갔지만 불을 끄지는 않고 빈 접시 앞에 덜썩 앉았다. 엘라나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흰 탓에 벌겋게 충혈이 된 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안내 책자를 딸의 앞으로 내밀었다. 얘야, 베네가스 박사가 우리를 생각해서 준 거니까 한번 읽어봐. 어쩌면 거기에.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타는 엄마의 손에서 책자 꾸러미를 확 낚아채 읽지도 않고 잠시 앞에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움켜쥔 채 붉게 충혈된 퀭한 눈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책자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엄마. 그녀가 말했다. 그만 좀 하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가더니 불을 제대로 올리고 책자를 불에 태워버렸다. 그녀는 불에 손이 데이기 직전에 책자를 바닥에 떨구었다. 종이 조각은 불이 붙은 지 허공에 날리더니 이내 초록색 모자이크 타일 위로 방금 엄마가 떨어뜨린 생면 옆으로 떨어져 다 들어갔다. 리타는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채 불이 붙은 종이가 탁탁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듯이 타오르다 빛깔이 변하면서 점점 사그러지더니 제로변에 불이 꺼져만 가야 하는 곳으로 마침내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엘라나는 시간에 맞춰 알약을 먹고 아침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그 집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방금 만난 고양이는 그녀의 발제에 얌전하게 앉아있고 20년 전 그날 오후에 처음 만난 여자는 그녀와 더불어 기다리고 있다. 입안에 있던 알약이 목구멍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아직은 중간 어딘가에 있는 듯하다. 어서 내려가 다시 몸속에 약균이 퍼지기를. 엘라나는 오직 그것만을 바란다. 그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말하려고 입을 벌리다 자칫 잘못하면 알약이 목구멍을 통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찾은 여자의 다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여자에게 몇 분간 더 여위를 달라고 말없이 사정한다. 몸속에서 레도파가 녹으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 집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여위를 달라고. 이세벨은 그녀의 몸짓이나 눈빛으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린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별로 급하지 않아요. 엘라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기다리는 동안 늘 읊조리는 말을 떠올려 본다. 그러나 또다시 헷갈리면서 말의 순서가 뒤죽박죽 엉망으로 뒤섞인다. 문득 지금 혼자 있다면 거리 이름을 줄줄 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 줄 기차를 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거리의 이름은 물론 기차역에서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거리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을까?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한 번, 두 번, 100번씩 그녀는 쫓겨난 왕과 벌거벗은 임금니, 전령과 망할 연의 병, 그리고 목비끈 흑질, 망할 연의 병과 레보드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제대로 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도 아닐 뿐더러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라서 그 많은 말의 순서와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 게다가 순서가 뒤바뀔수록 자꾸 불안해진다. 그러면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쉰다. 이제는 몸이 거의 떨리지 않는다. 이세벨은 그녀의 찻잔에 차를 더 따라준 다음 쟁반에 남아있는 것으로 새 빨대를 만들어준다. 아까 엘라나가 했던 대로 우선 플라스틱 빨대를 반으로 접어 칼날로 자른 다음 찻잔에 넣는다. 그러고는 엘라나에게 다가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접시 안에 찻잔만 그녀의 두 손에 올려놓는다. 엘라나는 손에 올려진 잔을 쥔다. 차를 마시지 않지만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거린다. 그리고 여자가 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세벨은 엘라나의 얼굴과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 고양이 바로 옆에 바닥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알약이 엘라나의 몸속에서 남은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녹기 시작한다. 그제야 목과 입이 풀리면서 엘라나는 차를 들이켠다. 그리고 말한다. 난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도 나를 사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에 의심할 까닭이 없겠죠. 이세벨이 말한다.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엘라나가 덧붙여 말한다. 하지만 이세벨로서는 굳이 그런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대답한다. 그런 건 언제나 우리 자신만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죠. 그때 두 여자 사이에서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운다. 나는 과연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였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세벨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고양이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 그녀의 손길이 제 몸 곳곳에 닿도록 이리저리 움직이고 고는가 하면 계속 쓰다듬어 달라고 몸을 쭉 펴기도 한다. 엘라나는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기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민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그녀의 발만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녀는 다시 팔을 자기 옆으로 거두어 들인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그녀가 이세벨에게 말한다. 그랬더라도요. 여자가 엘라나에게 대답한다. 비가 오는데도 딸아이는 나갔어요. 따님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나예요. 엘라나가 고백한다. 이세벨은 그녀를 빤히 보며 말한다. 때론 다른 이의 몸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죠. 엘라나가 다시 고양이 쪽으로 손을 뻗는다. 그러자 이번에는 녀석이 도와주려는 듯 그녀의 손을 향해 머리를 내민다. 두 여자가 손으로 고양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혹시 리타는 자기에게 내 병이 유전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엘라나가 그녀에게 묻는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저 당신이 가진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는 것보다 소리 지르는 것이 더 쉬웠을 때가 있으니까요. 리타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엘라나가 말한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따님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충격과 상심이 너무 컸던 나머지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고요. 고양이가 두 여자 사이를 오간다. 이제는 두 여자가 고양이를 번갈아 쓰다듬는다. 난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이 어쩐지 알겠어요. 비록 몸은 이렇게 망가지고 딸아이마저 앞세웠지만 그녀는 울먹거리며 말한다. 나는 계속 살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 오만한 생각일까요? 얼마 전에 내가 도도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엘라나 부인.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든 기치 마세요. 이세벨은 고양이를 들어 엘라나의 치마 위에 올려놓는다.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세벨이 그녀에게 묻는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한다. 그러자 이세벨이 말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이 부인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엘라나는 여전히 울면서도 살짝 웃는다. 네 녀석이 나를 좀 따르는 것 같네요. 살짝 웃는다. 네, 녀석이 나를 좀 따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여자가 그녀에게 묻는다. 엘라나는 잠깐만 더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나갈 거라고 대답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들어 서로 엉키고 뒤섞이면서 부딪히는 바람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결국 흩어지거나 사라져 버린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양이를 쓰다듬기만 한다. 오늘은 이거 고양이를 쓰다듬는 걸로 충분할 것 같다. 내일 아침 눈을 떠 첫 번째 알약을 먹고 나면 알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두 번째 알약을 먹고 나서든 어쩌면. 엘라나는 끝. 옴기니의 말, 타자의 육체 혹은 여성의 육체에 새겨진 그림자와 빛. 아르헨티나의 작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의 문학 세계는 아주 독특하다. 견고한 서사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치밀한 사실주의적 묘사는 그 어떤 라틴 아메리카 작품보다 더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낸다. 피네이로는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 속에서 진실들을 찾아내려는 듯 삶의 흐름을 고정시키고 미세하게 얽혀있는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들 모두 포착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 환상적인 혹은 잠재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그의 문학 세계가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일견 논리적이다. 대성당과 더불어 엘라나는 알고 있다. 또한 클라우디아 피네로의 대표적인 추리소설로 평가된다. 엘라나는 알고 있다가 출간되던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여성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문학계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물론 이 작품을 추리소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리 양식의 얼개를 갖추고 있다. 먼저 고전적인 추리소설처럼 엘라나는 알고 있다도 시신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주인공인 엘라나의 외동딸 리타가 성당 종탑에 목을 맨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엘라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인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한다. 정황상 자살이 분명함에도 엘라나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리타는 어릴 때부터 번개를 무서워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성당 십자가는 우리 마을의 피뢰침이란다. 는 어린 시절 아버지 안티니오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로 인해 리타는 비바람 치는 날이면 성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리타는 후한 신부의 배려로 고인 대신 성당 소속 학교에서 일하게 되지만 여전히 번개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 그 후로 그녀는 비오는 날에 업무 처리를 위해 교구 성당으로 가야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거나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적당히 둘러대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절하는 척까지 했다. 엘라나는 리타가 죽던 날 갑자기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리 없다고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 엘라나는 리타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친구, 이웃, 성당 신부를 찾아가 호소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결국 살인범을 찾기 위해 혼자 수사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엘라나의 몸은 파킨슨병, 정확히 말하면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질병으로 주로 신경세포가 퇴행하거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등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어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뇌가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려도 도파민이 해당 신체 기관에 그 명령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치매 증상까지 겪게 된다. 이제 엘라나에게 남은 것은 그 여자. 본 소설에서 엘라나는 파킨스병을 그 여자 혹은 망할년의 병이라고 부른다. 그 여자와 쫓겨난 왕 신세가 된 서서히 굳어가는 몸뿐이다. 따라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줄 다른 몸이 필요하다 생각 끝에 그녀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찾아가기로 한다. 그녀를 대신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이의 몸. 그녀 대신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물어보고 걷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타인의 몸. 엘라나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 엘라나 자신의 육체가 아닌 다른 이의 육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느끼는 누군가의 육체, 이세벨의 육체. 이세벨은 20년 전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가던 도중 우연히 리타를 만난다. 리타는 가톨릭 교리를 내세워 낙태를 못하게 하려고 이세벨을 집으로 끌고 온다. 다행히 수술을 피한 이세벨은 그 후로 매년 엘라나 모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가족 사진을 보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엘라나는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호의라기보다 그의 은여에게 받아야 할 빚으로 생각한다. 엘라나는 이처럼 모든 관계를 빚과 신세로 판단한다.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히는 파킨스병, 즉 그 여자에게도 빚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 10시 기차를 타려고 역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여자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곧장 가기로 한다.
그녀는 이세벨의 집으로 찾아가려는 것도 빚을 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제 엘레나는 이세벨이 사는 벨그라노를 향해 대장정을 떠난다. 걸어서 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콘스티투시온 역에서 내려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갈 계획이다. 거기로 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중심적인 얼개를 이룬다. 엘라나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진 탓에 시야 또한 극히 제한된다. 고개를 숙인 채 발을 질질 끌면서 길은 보지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걷는다. 둔해진 그녀의 걸음걸이와 몸의 움직임만큼이나 소설도 느리고 고통스럽게 전개된다. 엘레나는 라르기시모의 리듬을 따라 범인을 찾아 나선다. 누가 무슨 이유로 리타를 살해했는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사이 엘레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리타와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되돌아본다. 그 사이 시간에 엘레나의 탐색은 두 방향, 즉 과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미래 앞으로 알게 될 것으로 갈라진다. 이제부터 범위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대결이 시작된다. 레보도파에 의해 규제되는 현재의 시간에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맞서고 걸음을 옮기는 사이 밀려오는 과거와 미래에 의해 현재가 해체되면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난다. 구부러진 몸으로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엘라나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된다. 엘라나는 알고 있다가 오전 두 번째 알약, 정오 세 번째 알약, 오후 네 번째 알약,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 사실 엘레나와 리타의 관계에는 오래전부터 긴장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엘레나가 파키스병에 걸리면서 특히 심해져 갔다. 그들은 말다툼을 벌였다. 매일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어떤 문제든 가리지 않고 사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택한 대화 방식, 즉 싸움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대화 방식이었다. 이처럼 모녀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찍질하듯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만의 대화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엘라나는 이를 모성애로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긴다. 그녀는 딸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잘 알고 있고 어머니는 많은 것을 알고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줄 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어머니라면 모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엘라나는 자기가 딸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제목과 달리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엘라나가 모르고 있던 것을 고통스럽게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정황이 자살을 가리키고 있는데 엘라나는 왜 타살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물론 그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딸을 잃은 슬픔과 이를 부인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리타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절망과 불행의 그림자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엘라나가 타살을 주장하는 것도 딸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어쩌면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로 리타가 살해당한 것이라면 그녀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분노를 쏟아볼 수 있지만 자살이라면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라나는 소설이 끝날 때까지도 타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엘라나가 모성애라고 여긴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가톨릭의 교리와 사회의 규범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강요된 존재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리타가 불행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엘라나가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을 만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즉 수사하는 과정에서 엘라나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육체에 관한 진실이다. 그녀는 그 여자로 인해 자신의 육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파킨스 병은 그녀를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는 종교와 사회 규범의 알레고리라 볼 수 있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 갇힌 채 이를 내면화한 여성의 육체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남성의 시선. 반면 리타는 결혼과 출산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질서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지만 기존의 사회 질서와 종교 제도에 스스로 복종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녀는 이세벨이 낙태를 하려는 순간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세벨은 결혼 후 남편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은폐하고 이세벨의 결혼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그녀를 겁탈함으로써 임신을 시키려고 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남성의 육체는 리타의 남자친구인 로베르토와 이세벨의 남편뿐이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등이 심하게 굽어 곱사 등이라고 놀림받고 이세벨의 남편은 동성애자다. 두 남성의 육체는 사회 규범에 의해 이성적인 육체로 규정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작품 속에서는 등기를 이루고 있다. 등가를 이루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하게 되면서 이세벨의 육체는 생식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엘라나와 리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이세벨에게 어머니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장장 20년이나 지나 이세벨은 자기를 찾아온 엘라나에게 뜻밖의 잔인한 진실을 알려준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던 부인의 따님처럼 자기도 엄마가 되지 못하면서 내 몸을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대하던 대개 따님처럼 부인도 똑같은 우를 범하시는군요. 엘레나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리타 육체 역시 결국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엘라나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리타는 일상의 대부분을 엄마를 보살피는 데 바쳐야 했다. 하지만 리타의 입장에서 그러한 희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운명이었다. 여기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리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베네가스 박사의 말처럼 점점 아기로 변해가는 엘라나를 엄마처럼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리타의 죽음은 가부장적 사회 규범과 종교 제도의 명령을 거부한 여성의 육체에 가해진 폭력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자살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타의 자살은 여성의 육체가 강제적으로 재생산될 뿐인 감옥 같은 세계를 향해 내지르는 절규였을 것이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는 것조차 소리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으니까요. 엘라나는 알고 있다가 범죄로부터 부르주아적 사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전적인 추리소설과 갈라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엘라나는 알고 있다 해서 엘라나가 찾아낸 범인은 바로 가부장적인 원리에 기초한 종교와 사회 규범이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최초의 근대 소설인 동시에 최초의 탐정 소설이라고 한 리카르도 바글리아의 주장이 연상된다. 리타가 죽은 뒤 엘라나의 육체, 모성애로 표현되는 어머니로서의 육체는 규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기표가 되고 만다. 엘라나는 영원한 것만 같던 자신의 자리, 어머니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혼란스러워한다. 제가 엄마인가요? 신부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엘라나? 자신을 먼저 앞세운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저는 미망인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에요. 저는 대체 뭔가요? 엘라나는 여전히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대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뭐라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한다.
제게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나 성당이 제게 붙일 이름을 찾아낸다면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권리를 아사가 버리는 것일 테니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권리마저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찾는 건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가 다시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한다. 어머니요. 엘라나,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요. 성당에서 후한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엘라나는 여성의 삶과 육체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리타의 죽음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의 흔적을 똑똑히 핀 엘라나는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육체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육체는 폭력의 흔적이 마치 지층처럼 켜켜이 기록된 역사인 동시에 억압의 고리를 끊고 해방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단 물결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라는 시몬드 보부아르의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소설이 끝나가는 장면에서 엘라나의 마음속에서 삶에 강한 욕망이 되살아나는 것도 그런 깨달음의 결과가 아닐까. 소설이 끝나는 순간 본격적으로 엘라나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범인인가? 추천의 말. 엘라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엘라나는 알고 있다. 저자 클라우디아 피네이로는 아르헨티나 문학계에서 주로 범죄 소설과 추리 소설 분야의 거장으로 알려진 작가다. 작가의 작품들은 아르헨티나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어권에 전체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엘라나는 알고 있다의 경우 2007년 처음 출간된 이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는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으며 2022년 영어로 번역돼 그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파이널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추리소설 엘라나는 알고 있다에서 주인공 엘라나는 딸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여 그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나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라나는 알고 있다는 피네이로 작가의 전문 분야인 추리소설의 형식을 따른다. 추리소설의 가장 근본이자 중심은 수수께끼다. 정통 추리소설에서 범죄 사건 혹은 피해자가 있고 그 사건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추적하는 탐정이 있다. 고전적인 추리소설의 탐정은 범인과 물리적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추리력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그래서 고전적인 추리소설의 탐정은 추리력과 논리력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첩보 소설이나 스틸러 속 주인공과 달리 특별한 신체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엘라나는 알고 있다의 경우 범죄 사건은 엘라나의 딸 리타의 죽음이고 피해자는 리타이며 엘라나가 탐정의 역할을 맡는 셈이다. 엘라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그것도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중증 파킨슨 병이다. 그래서 엘라나의 일상은 몇 번째 약을 언제 먹었으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엘라나의 지적 능력은 건재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신체적인 능력은 아주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엘라나는 자신의 신체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딸의 죽음에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 엘레나가 리타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은 자신에게 남은 이 조그만 시간에 대항하는 싸움이기도 하다. 그녀는 약 먹는 시간을 몇 분 당기기로 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물론 그 여자 망할년의 병이 못마땅해 하기야 하겠지만 그녀는 알약으로 자신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빵을 다 씹고 난 뒤 그녀는 다시 핸드백을 열어 안을 뒤적뒤적 하더니 알약 케이스와 주스 한 팩을 꺼낸다. 팩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팔대를 빼어내고 케이스에서 알약을 꺼낸 다음 엄지와 검지로 알약을 꽉 쥐고 입안 깊숙이 집어넣고는 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그러고는 폐기 구멍에 빨대를 꽂아 주스를 빨아 마신다. 하지만 알약은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기는커녕 목적 부근에 걸려 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스를 빨아 마신다. 파킨스 병은 뇌간에 존재하는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어 일어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도파민은 인간이 몸을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면 사람은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엘라나의 경우에는 질환의 진행이 평균보다 빠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작가는 엘라나가 굳어가는 몸을 어르고 달랠 때로는 관성을 이용한 꼼수나 요령을 써서 조금씩 힘겹게 움직이는 과정을 하나하나 독자에게 보여준다. 엘라나의 목 근육은 이제 머리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엘라나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걸을 때면 한쪽 발을 땅 위에 단 몇 센티미터라도 들어올려 다른 쪽 발 위에 내려놓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애써 반복해야 한다. 작가는 엘라나의 이러한 힘겨운 움직임을 한 단어씩 한 문장씩 독자에게 차근차근 보여준다. 리타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과 엘라나와 리타가 살아온 세상이 독자 앞에 밝혀지기 전 독자는 엘라나가 손가락을 한쪽 발을 다른 쪽 발을 움직이는 과정을 따라가는데 대부분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그것은 엘라나가 갇혀있는 목, 엘라나가 경험하는 삶이다. 작가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독자가 엘라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독자는 엘라나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엘라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엘라나가 너무 늦지 않게 몸이 움직이는 동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딸 리타가 어째서 어떻게 죽었는지 과연 밝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밝혀내는지 조마조마하며 긴장하며 따라가게 된다. 독자는 엘라나라는 인물에 파묻혀 버린다. 엘라나에 대한 공감이나 호의 이전에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매우 본능적인 차원의 몰입이다. 엘라나는 자신을 잃은 엄마이며 자식을 잃은 엄마이며 그것도 퇴행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 언제나 진실은 단순한 법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진실이 언제나 그렇듯 엘라나는 알고 있다 해서 작가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진실은 독자에게 해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남긴다. 여성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엘라나는 알고 있다가 던지는 여러 질문 중 하나이다. 주인공 엘라나는 이러한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에 속한다. 엘라나에게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가 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며 여성의 삶이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그렇게 키워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엘라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엘라나는 알고 있다. 특히 자식을 낳아 양육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다. 엘라나에게 이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은 작가의 나라인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여러 가톨릭 문화권 국가의 관점이기도 할 것이다. 작가는 임신 중단권 운동의 선두에 선 여성인권 운동가이며 페미니스트이고 노동자로서 작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엘라나는 알고 있다는 이러한 작가의 관점과 어쩌면 상당히 급진적인 결론을 담고 있다. 특히 작품 안에서 주요 인물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인공 엘라나, 딸 리타, 그리고 엘라나가 이후에 만나는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여성이다. 그 인물들의 삶과 죽음의 중심에 출산, 양육, 돌봄이라는 정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이 있다. 그 성 역할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지 선대 여성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후대 여성에게 강요된 것은 아닌지 저자는 묻는다. 여성을 올가매는 성 역할을 보호하고 전수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딸로서 동료 여성으로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자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시민의 60% 이상이 가톨릭, 15% 이상이 개신교를 믿는 그리스도교 중심의 국가이다. 2020년 아르헨티나는 임신 중단에 관련한 법이 개정했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가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와 임신이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었다. 2020년 폴란드에서도 임신 중단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폴란드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가톨릭 문화권 국가이다. 이전에 폴란드에서는 아르헨티나 혹은 2019년 이전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한 경우 임신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그리고 태아가 중증 장애 혹은 유전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합법적인 임신 중단이 가능했다. 2020년 폴란드에서는 이 세 가지 예외 조항 중에서 태아의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가능하게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수많은 폴란드 여성들이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나는 이 소식을 보면서 여성의 임신 중단권과 장애아의 생명권이 충돌한다고 잘못 이해했다. 선택지로서 임신 중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폴란드의 어느 페미니스트 단체 SNS에 올라온 한 부부의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부부는 뱃속의 아기에게 중증 질환이 있어 출생하더라도 아이가 3시간 이상 생존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들었다. 이때는 폴란드에서 중증 장애나 질병을 가진 태아의 임신 중단이 합법이었던 시절이었다. 의사는 임신 중단을 권했다. 부부는 오랜 의논 끝에 아기를 낳기로 했다. 이후 부부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반년 이상 매일 매 순간 깨어있는 순간 내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아이가 죽으면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의사의 판단은 틀렸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살아남았다. 그러나 부모는 매일 매 순간 아이의 죽음만 계속 생각해야 했던 지옥의 경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경험담을 공개한 아이 아버지는 임신 중단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걸 알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무섭고 괴로웠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신들이 겪은 지옥의 고통, 아이가 언제 죽을지 계속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그 고통을 타의로 강제로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삶의 선택지란 그런 것이다. 임신 중단이 합법화된다고 모두 임신 중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택지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선택지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피네이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기를 바란다. 부커상 최종 후보 낭독회에서 처음 만난 클라우디 피네이는 작가는 꼿꼿하고 우아한 분이었다.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운동가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망설이지 않는 활동가로서 관록과 여유가 넘쳤다. 나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 엘라나를 알고 있다를 영어로 읽었고 영어판에 친필 사인을 받았다. 그렇다. 자랑이다. 엘라나가 겪는 하루 동안의 모험을 따라가는 짧은 이야기만 몇 쪽 읽다 점점 빠져들었고 끝내는 책을 놓을 수가 없어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다 읽었다. 낭독회 당시 이 작품의 영어판 번역자 프랜시스 리들 역시 범죄 소설처럼 시작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줄거리가 너무나 매혹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전 매력은 소설의 독자에게 대단히 유혹적인 장치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피네이로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무겁다. 여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이후에 살아갈 여성들을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끝.